안녕하세요. 귀로 듣는 역사 이야기 이기한 흔적의 역사 105회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이번 주는 어수선하네요, 나라가. 그렇습니다. 좀 네. 좋지 않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그래서 큰일입니다. 좀 빨리 좀 제대로 좀 이렇게 돼야 되는데 큰일입니다. 뭐 그건 그거 우리는 또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또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사실 전봉준 장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그 전북 정읍에서 흥미로운 기사가 이제 보도가 되더라고요. 네. 그 전봉준 장군 무덤으로 알려진 묘가 지금 발굴을 한창 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떴는데 사실 네. 장군께서 돌아가신 지가 한 118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무덤이 과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네. 새삼스럽게 이제 그분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어떻게 돌아가셨나, 그때 뭐 사형 선고를 받았는지 뭐 이런 얘기를 좀 한번 발자취를 한번 더듬어볼까 합니다. 네. 전봉준 장군이라고 하면 저희가 동학 농민운동 또 동학 농민혁명이라고도 하는데 그 지도자라고 이제 다 잘 알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동학운동 전체를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건 사실 짧은 시간에 참 어려운 얘기고요. 오늘은 그 전봉준 장군의 그 마지막 부분을 좀 주로 뭐 잡히고 나서의 그 어떤 부분, 그다음에 이제 이 재판, 그다음에 최후의 모습, 이런 걸 한번 중심으로 한번 더듬어보려고 하는데요. 네. 녹두 장군 전봉준의 어떤 그 사형 선고, 그다음에 그 이후 이 정도로 한번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 전봉준 장군이 당시 어떻게 당국에 체포가 된 거였죠? 예, 1894년 9월에 2차 봉기에 나서거든요. 그러니까 네. 당시에 이제 그 일본군하고 관군, 그러니까 정부군하고 이제 연합군한테 패하는데, 그 패하고 나서 그 우금치 전투라 해서 이제 참패를 당하고 이제 뭐 이렇게 좀 밀려 내려가는데, 그 순창, 상치면 피노리까지 왔어요. 그 뭐냐면 그 원래는 그 당시 동지잖아요. 김계남 장군이 이제 은신에 있다는 태인으로 가려다가 네. 가고 하다가 이제 그 피노리에 들렸는데 거기에 얘 친구 김경천이라는 친구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친구가 배신을 때린 겁니다. 쉽게 말해서. 네. 어떤 배신을 때린 거였어요? 현상금이 붙었거든요. 뭐 두둑한 현상금이 붙었고 또 군수 자리까지 주겠다, 이런 보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눈이 멀은 거죠. 그래서 김경천이라는 친구가 이 전봉준 장군을 이제 뭐 주막에 데려다 놓고 그 앞에 이제 한신현이라는 그 사람한테 알리고 네. 또 한신현은 또 마을 사람들한테 알리고 그런 식으로 합세를 해가지고 했다가 이제 전봉준 장군이 그걸 알아차리고 담을 넘다가 몽둥이를 맞아서 이제 체포가 됐습니다. 네. 아, 그러면 뭐 현상금이 있었다고 하니까 김경천이라는 자는 현상금을 받았어요? 예, 그게 아닙니다. 이게 보니까 좀 공교로운데요. 김경천이 사실 밀고를 했다고 했잖아요. 예. 한신현이라는 사람한테. 이 한신현이라는 사람이 뭐 금천 군수로 제수가 되고, 그다음에 천냥도 받고, 뭐 다른 사람들도 마을 사람도 뭐 200냥, 100냥 이런 식으로 이제 두둑한 상금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김경천이라는 그 배신자는 마땅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 그럽니다. 아마 농민군한테 가담했던 그런 게 있거든요. 원래 농민군 가담했다가 이제 나와서 이 다른 동네로 이제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 동네가 아닌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텃세도 받고 뭐 여러 가지 하여튼 측면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갖고 쫓겨나고 막 그래요. 결국 굶어 죽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네, 그야말로 배신의 말로가 비참하게 끝난 건데요. 이 김경천이라는 사람과 관련해서는 또 여러 이야기가 나온다면서요. 예, 뭐 한참 전에 이제 전봉준 장군이 점을 쳤는데 이런 전기가 나왔답니다. 백만 대군의 우두머리가 되어 이름을 당신은 떨친다. 그러나 경천을 조심하라, 이런 전기가 나왔다는 거죠. 그 점괘에 경천이라는 이름이 나온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충청도에 경천이라는 시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내천자에 갖고. 네. 그래서 이 전봉준 장군이 우금치 전투에서 이제 패한 다음에 남하하면서 그 경천이라는 시내를 무사히 넘었대요. 그래서 이제는 불길한 일은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정작 이 경천이 그 경천이 아니었던 거죠. 네. 그 점장이가 조심하라는 경천은 시내가가 아니었고 친구 김경천이었다, 이런 이제 뒷말이 나오는 거죠. 네, 뭐 별의별 이야기가 다 나왔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체포됐던 전봉준 장군은 서울로 압송된 거였죠. 예, 그렇습니다. 담양에서 뭐 2박 3일 정도 신문을 받고 일본군한테 인계가 됐다는데, 그 12월 18일, 그러니까 1894년 12월 18일 날
일본 영사관 감옥에 수감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재판을 본격적으로 받게 되는 거죠. 당시 조선 시대라고 하면 의금부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때 그런 의금부에서 재판을 받게 된 거였나요? 예, 아닙니다. 이제 그 동학 농민 지도자들 뭐 엄청 많았잖아요. 그때 예. 이제 뭐 막 끌려왔을 테니까 재판한 곳이 법무아문 건설재판소라는 게 있었대요. 그 건설재판소라는 건 어떤 곳이에요? 뭐 동학 농민 운동 뭐 이런 전쟁 이런 게 이제 생기고 나서 그다음에 또 예. 청일 전쟁이 일어나고 막 그러잖아요. 예. 일본이 이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일본의 영향력이 커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2차 김홍집 친일 내각 이런 게 이제 들어서게 되고 이때 이제 이노우에라는 주한 일본 공사가 있거든요. 네. 뭐 이 사람의 도움으로 이 귀국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제 서광범이라는 사람이죠. 그 서광범이라는 사람은 사실 저희가 이제 갑신정변의 주동자 중 한 사람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갑신정변 실패로 이제 끝나잖아요. 3.1천으로 끝난다는 건데 예. 일본을 거쳐서 미국으로 망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미국 시민권까지 따서 이 미국 이름이 케네스 서라고 그랬대요. 네, 그럼 케네스 서로 살았을 텐데 네. 조선에 돌아왔을 때 조선 국적으로 그러면 들어온 건가요? 예, 뭐 좀 아까 이노우에 공사의 도움으로 돌아왔다 그랬잖아요. 예. 그 돌아오면서 이제 법부 대신 겸 팜의금 부사로 등용이 됐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네. 그 1895년 이듬해 1월에 이제 미국 시민권을 포기를 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서광범은 조선의 장관이 된 게 법무장관 된 게 이중 국적자의 신분으로 된 네. 거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서광범이라는 그 사람이 건설재판소를 만든 건가요? 예, 그 1894년에 당시 이제 친일 내각이 관제 개혁을 막 추진하고 그랬는데 사법제도를 개혁하겠다 그래가지고 네. 만든 게 지금 이제 법무아문 건설재판소인데요. 이게 의금부를 대신한 거죠. 그러니까 모든 재판 업무를 관장을 했는데 이때 중요한 거는 뭐 참수형이 폐지가 됐다는 건데요. 뭐 서광범은 그참에 이제 연좌제까지 좀 폐지를 해야 되는데 이건 무산된 거다 이런 거죠. 근데 어쨌든 그때 이제 뭐 개혁을 하던 시점에 이 설립된 법무아문 건설재판소라는 곳에서 이 동학 농민운동 지도자였던 전봉준을 비롯해서 뭐 여러 지도자들 재판을 하게 된 거네요. 예, 그 나중에 또 언급할 기회가 있겠는데요. 1895년 3월 25일 물론 음력입니다. 예. 그 재판소 구성법이 공포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불과 나흘 만에 그 3월 29일 날 전봉준, 손화중, 최경선, 성두한, 김덕명 이런 그 농학 그 지도자들, 동학 농민 지도자들이 이제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 이 이제 새로운 재판소가 구성된 이후에 첫 사형 선고겠네요. 예, 그래서 뭐 이른바 우리나라의 근대 사법제도가 출범한 이후에 그 내려진 첫 사형 선고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것이 바로 전봉준을 비롯한 동학 농민 지도자들이었다. 그럼 거기에 대한 교수형 선고였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그때 당시 이제 재판 과정이 좀 궁금한데요. 재판은 좀 순조롭게 이루어졌나요? 예, 뭐 고문당하고 난리를 떨었겠죠. 뭐 1895년 2월 5일부터 이 5차례 이제 집중 신문을 봤거든요. 네. 2차 신문까지는 이제 그 조선 평리원 검사가 심리를 했는데 3차부터 5차까지는 일본 영사한테 이제 신문을 봤습니다. 네, 아무리 그래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왜 일본 영사가 이제 심리를 맡게 된 거죠? 제가 과문해서 이게 좀 왜 그런지 진짜 한번 이렇게 쭉 봤는데 이게 제가 그 이 파악을 잘 못하겠는데 이게 뭐 사실 농민군 토벌하고 광군하고 일본군이 또 연합하고 작전권까지 또 일본이 가져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되게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 좀 많아요. 아, 네.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 근대식 재판으로 치러졌다고 하면요. 이게 뭐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뭐 이런 권리는 좀 보장이 됐던 건가요? 예, 그렇지 않아도 이제 일본 영사관에 구금이 됐을 때 몇몇 일본인들이 찾아와서 이제 뭐 회유를 했답니다. 네. 그대의 죄는 일본 법률 따지면 국사범이다. 굉장히 중요한 그 이 국사범인데 사형까지는 이르지 않을 수도 있다. 잘만 하면. 그러니까 일본인 변호사 도움을 받아가지고 재판을 좀 해봐라. 그리고 일본 정부가 이렇게 좀 양해해준다 그러면 이렇게 뭐 살 길을 찾는 게 좋을 것 같다. 딜을 이제 얘기를 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전봉준 장군이 그걸 이제 받아들였어요. 단칼에 잘랐죠. 뭐라 그랬냐면 너희는 내 원수고 나는 너희의 원수가 아니냐. 차라리 날 죽여라. 그러니까 구차한 삶을 위해서 살 길을 찾는 거는 내 본뜻이 아니다. 나는 죽음을 기다린 지는 오래됐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다는 네. 거죠. 엄청 단호하고 엄청 가슴이 서늘한 부분이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뭐 이 전봉 장군에 대한 5차례 신문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예. 내용이 그 전봉준 공초라는 그 이 기록이 있습니다. 고스란히 남아 있는데 이 공초를 보면 왜 그분이
봉기를 했는지 또 어떤 음. 사상을 갖고 있는지 좀 나와 있죠. 네, 그렇다면 이 전봉준 장군이 왜 봉기를 했는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구구한 이야기 하기는 좀 그렇고요. 근데 이제 장군의 진술 내용이 있으니까 이 장군이 우선 왜 봉기를 했나 이렇게 물어요. 이제 재판관이. 그 네. 신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석보가 있는데 그 보라는 걸 우리가 쌓잖아요. 예. 만석보가 있는데 그 아래 새로운 보를 쌓고 700석이나 되는 곡식을 삭출했다. 누가? 조병갑. 우리가 고부군수라고 하잖아요. 예. 그다음에 이제 황무지를 개간해서 농사를 짓게 한 다음은 세금을 면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추수 때 강제로 세금을 막 걷었다. 그리고 조병갑의 아비가 그 이 태인 군수라는 거를 내세워서 그 아비의 비각을 세운다면서 천냥을 또 징수를 하고 그 대동미 그러니까 세금을 쌀로 걷잖아요. 대동미를 징수할 때 최상품 정백미를 거두었다가 나라에 바칠 때는 나쁜 쌀로 바꿔갖고 이제 그 차액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그걸 횡령하고 그다음에 마을 주민들한테 불효한다 또는 화목하지 않다 이런 죄목을 집어 씌워갖고 주민들 재산을 막 강탈한 액수 그게 2만 냥이 넘는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죠. 정말 아주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한 것 같은데 이게 그 악명 높은 고부군수 조병갑의 재상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예, 그 우리가 흔히 배웠던 그 조병갑 탐악 그 탐관오리의 전형이잖아요. 네. 사실 고부라는 동네가 뭐 전라도 중에서도 엄청난 곡창지대였다는 거죠. 그래서 네. 부임하는 관리마다 아주 뭐 다 토색지대 그냥 극에 달했다는 건데 조병갑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이 전봉준 장군은 뭐라 그러냐면 이제 조병갑의 악랄한 쥐어짜기 이것 때문에 백성들이 엄청나게 수사를 당했다. 그리고 이것이 결국 민중봉기의 원인이 됐다라고 이제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런 착취가 좀 오랜 기간 계속됐을 것 같은데 이 민중봉기가 일어난 결정적인 뭐 도화선이 될 만한 사건이 있었어요? 예, 농민들이 너무 이제 수탈이 심하니까 예. 상부에 진정서를 쓰려고 하는데요. 그게 이제 1893년 12월인데요. 네. 그 진정서를 써준 분이 바로 이제 전봉준 장군이었는데 이 전봉준 장군은 진성서를 써준 거에 만족하지 않고 농민 40여 명하고 이제 가서 고부군화 그러니까 고부관청이죠. 네. 거기 갔는데 이제 묵살을 당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봉기를 결심하게 된 거죠. 그래서 뭐 사발통문 돌리고 그 농민 수백 명하고 함께 이제 고부군 아문을 이제 습격을 했다는 관청을 습격을 한 거죠. 그게 이제 1894년 2월 16일인데 조병갑은 담을 뛰어넘고 도망가고 그래서 이제 전봉준 장군이 농민군 지도자가 되는 거죠. 네, 이 전봉준 장군이 이제 농민군 지도자로 추대가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러면 그 이전부터 뭐 농민들한테 신망이 매우 두터웠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예, 근데 우리가 흔히 얘기할 찢어지게 가난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1차 신문 때도 재판관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고부군 백성들이 모두 수탈을 당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전봉준 너만 어떻게 홀로 피해를 입었다는 말이 없냐. 그게 좀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장군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나는 계속 아침 저녁으로 죽으러 다 연명을 해왔는데 그런 내가 수탈 당할 게 뭐가 있겠느냐 이렇게 대답을 해요. 사실 얼마나 가난했으면 수탈 네. 당할 것조차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겠어요. 예, 거기가 이제 유명한 곡창지대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 거기서도 단 세마지기, 그러니까 그걸 삼두락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 음. 세마지기에 농사밖에 짓지 못했던 건데 저는 서울 사람이어서 일마지기가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시나요? 글쎄요. 뭔가 평수름 좀 가늠이 될 텐데 여하튼 그렇게 작은 농지도 뭐 없는 사람이면 엄청 가난했다는 얘긴데 지도자가 어떻게 될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이제 재판관도 이상하게 생각을 해서 그런 너에게 어떻게 백성들이 지도자를 시켜줬냐 이렇게 이제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전봉준 장군의 대답이 분명하게 하는데 아니 백성들 수천 명이 내 집 근처에 이렇게 모여서 그래서 난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글 모르는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내가 조금 글을 아니까 나를 뭐 그렇게 추대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그 거울에서는 뭐 가장 똑똑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겠네요. 뭐 이 기록을 보면은 어릴 때부터 뭐 서당 훈장이었는데 아버지가 글을 배웠는데 13살에 뭐 아주 훌륭한 그 시를 지어갖고 아주 마을 사람들 감탄시켰다 그러고 그럼 어떻게 보면 마을이 나온 신동이었는데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공부를 해서 뭐 유학을 보냈으면 될 것 같긴 한데 그러진 못했던 거죠. 아까 얘기했던 찢어지게 가난했다 그랬잖아요. 커서도 마을 아이들한테는 천자문이라든지 뭐 동몽선습이라 해갖고
아동용 교재가 있거든요. 그걸 이제 가르쳐줬다 그럽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 전봉준 장군은 사실 이제 농민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신망을 쌓으면서 은인자중이라고 표현하면 되나요? 그렇게 있었던 그렇죠. 거죠. 네. 그 중간에 서울에 올라가서 이제 대원군의 식객 노릇도 했다는 거고, 뭐 그러면서 내려왔다는 거서 이제 대원군하고도 교분이 있었다는 내용이 있고, 그리고 그 중간에 동학에 이제 그 빠졌다는 얘기가 있고, 그래서 접주가 됐다는 얘기 있는데 여러 설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정리하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그 이 오척 당구여서 아주 키가 뭐 1m 한 50이나 뭐 그 사이에 됐다는 예. 거죠. 그래서 몸이 마침 녹두 같다 그래갖고 녹두 장군이라고 별명이 네. 붙었다는 거죠. 사실 이제 저희가 녹두 장군 동요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전라도에 거사하기도 전인데 뭐 네. 세야세야 녹두세야 운역세야 아랫역세야 뭐 그러면서 전주 고부 녹두세야 뭐 이런 시가 뭐 동요가 있었다는 거고 우리가 잘 아는 뭐 세야세야 파랑세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녹두밭에 앉지 마라 이런 거. 사실 이거는 불러야 되는데 제가 노래를 잘 불러갖고 뭐 청포장수 울고 간다 이런 건데 옛날에 어릴 때 이거 참 부르고 네. 그랬는데 이런 동요가 풀렸다는 거죠. 대부분 다 아실 만한 예, 그래서 동요니까요. 다 아니까 생략을 하겠습니다. 사실 뭐 세상이 너무 어지럽고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는 난세 영웅이 나오기 위해서 또 영웅을 만들기 위한 신하들이 또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죽하면 전봉장구 같은 경우는 칼과 창을 맞지도 않고 총구멍에서 물도 나오게 한다. 뭐 이런 재주가 있다라는 그런 어떤 신화가 있었다는 거죠. 네. 이제 또 궁금한 것은 이 동학 농민군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러면 동학군도 많았을 것 같은데 동학교도와 농민들 중에 어느 쪽이 더 많다고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었을까요? 그 재판관이 물어봤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뭐 어디가 더 많았냐 그랬더니 그 장군 뭐라 그러냐면 동학교도하고 주민이 함께 어울리긴 했는데 동학교도보다는 주민들이 많았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 그럽니다. 네. 그건 그렇고 이제 봉기는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됐죠? 그럼 무기고를 탈취하고 그 지역 관리들 탐악한 사람들 탐관오리를 또 이제 포박하고 문초하고 그다음에 창고에 쌓였던 곡식들을 이제 주민들한테 나눠주고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그 원한의 대상이었잖아요 만석보. 네. 그래서 이제 새롭게 쌓았던 신부라고 하는 걸 또 허물었다는 거죠. 네. 그 아까 탄간오리의 전형이 조병갑은 어떻게 됐어요? 뭐 파면됐다는데요. 그래서 예. 이제 조정에서는 그 장흥부사였던 이용태라는 사람을 안핵사가 뭐냐면 그런 사태가 나면 사태 수습을 하기 위해서 보내는 임시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안핵사로 파견을 했는데 그리고 이제 그래서 농민군도 보면 그 이용태가 와서 잘 수습하겠지 하고 수책을 믿고 자진 해산을 했어요. 아, 네. 근데 어떻게 보면 농민군이 그 판단을 믿고 따랐다는 것 자체가 좀 순수한 판단 아니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다 처음에는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이제 이 공무원이죠. 사태를 수습하러 내려보낸 공무원인데 이 능력이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부임 자체를 한 달 후에 합니다. 뭐냐면 병을 칭병을 해가지고 아프다 뭐하다 해갖고 가기 싫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이나 뭐 아프니 뭐니 해서 부임을 안 하다가 겨우 가서 한다는 게 뭐냐면 그 봉기에 가담했던 농민 그다음에 동학군을 구금하고 때리고 약탈하고 방어하고 뭐 이런 거였다는 거죠. 네, 사실 뭐 괜찮은 그 관리가 왔으면 괜찮았을 텐데 이용태라는 자가 뭐 그 당시에 사건을 잘 수습했으면 이렇게 봉기까지는 이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 이런 가정도 가능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뭐 그 자가 아니고 다른 자가 내려왔어도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호미로 막을 걸 이제 가르로 막은 거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래서 전봉 장군이 김계남 뭐 손아중 이런 동료들하고 본격적으로 거병에 나서는 거죠. 네, 이 동학 농민군이 처음에 이제 나갈 때는 기세가 아주 대단했죠. 예, 뭐 8,000명 정도가 모였다는 거고 뭐 백산이라는 데서 이제 집결했다는 건데 그러면서 신신당부했다 그럽니다. 절대 사람을 죽이거나 재물을 손상시키지 마라. 그다음에 충효를 다해서 제세 안민을 해라. 세상을 이제 바로잡고 백성들을 이제 편안하게 하라 뭐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외적과 오랑캐를 쫓아내고 성도 그러니까 임금의 도를 밝혀야 된다. 그리고 병사들을 서울로 몰아서 권문 귀족들 뭐 권기라고 하는데 이자들을 몰아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아, 그런 선언문 자체를 내용을 보니까 외세를 몰아내고 권문貴族을 쫓아내고 뭐 이렇게 아주 의를 다한다는 어떤 이런 선언문 같은데 그 내용 중에서도 충효를 이제 또 중요하게 여긴 거 보면 왕조에 대해서는 애정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사발통문 내용이 보면 봉기의 진정한 의미를 가늠할 수가 있는데 뭐라 그러냐면 이 모든 백성을 도탄에서 구하고 국가를 반석 위에 두고자 한다. 안으로는 탐악한 관리의 머리를 베고 밖으로는 횡포한 강적의 무리를 쫓아내려고 한다. 주저하지 말고 모두 일어나라.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네, 그렇게 이제
이제 거병을 하고 나서 농민군의 전세는 아주 파죽지세로 이제 처음엔 잘 나갔죠. 예, 황토현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고 한 달 만에 전주성을 이제 함락시키고 뭐 이래서 호남 일대를 석권을 했는데 네. 이게 사실은 근데 뭐 무기라는 게 변변한 무기가 없잖아요. 농민이니까요. 소총 아니면 예. 죽창 뭐 이런 거였기 때문에 장기전이 어려웠고 그다음에 이제 조정에서 이 초토사라 그래서 이제 토벌단이죠. 홍계운이라는 사람을 파견하고 그다음에 회유책 이런 거 하고 그래서 이제 전의를 좀 잃어가고 뭐 그랬던 과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제 배우기로는 그 와중에 또 조선 조정이 청나라의 군대를 이제 또 요청해가지고 아산만에 도착을 하고 네. 일본도 뭐 거류민을 보호한다는 구실로 인천에 상륙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상황이 급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농민군이 이걸 알고 이게 그냥 탐가 노래를 계속 처벌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패정의 시정을 약속한다 이런 다짐만 받고 전주성에도 철수를 하는 거죠. 네. 그러다가 다시 또 3개월 만에 다시 거병을 하고. 아, 네.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두 번째 봉기인 거네요. 그렇습니다. 9월 18일에 아까 일어났다 그랬는데요. 네. 재판 공초를 보면 거병한 이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재판관이 물어봐요. 다시 거병한 이유가 뭐냐라고 그랬더니 네. 그 내 나라 놈들이 군대를 도성에 끌어들여 가지고 심야에 왕궁을 격파하고 주상 그러니까 고종 임금을 놀라게 하고 임금에 충성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백성들이 아주 분함을 견디지 못해서 그래서 일어난 거다. 그래서 일본군하고 접전도 벌이고 뭐 이랬다고 얘기를 하죠. 아, 그 기록을 보면 일본군이 경복궁을 격파했다라는 진술이 나오는 거네요. 이게 이제 청일 전쟁이잖아요. 예. 1894년 7월 23일 날 경복궁을 공격을 하면서 유명한 청일 전쟁이 일어나는데 네. 그것 때문에 거병을 했다 이렇게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2차 봉기에 이제 또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뭐 10만, 20만 뭐 이렇게 뭐 넘었다는 건데요. 봉기를 한 사람들이. 근데 그 이 광군하고 일본 연합군한테 이제 막혀갖고 이 공주 우금치 전투에서 대패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시에 전봉 장군이 이 광군하고 일본군하고 연합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그거 얼마나 피가 터지겠습니까? 그래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호소를 하는데 조선 사람하고 싸우자는 게 아닌데 왜 이렇게 골육상전을 하는 그렇죠. 거냐? 네. 이 정말 애달프다. 같이 이 척 위에 척화하여, 그러니까 외적을 물리치고 이거 화전을 그러니까 이 전쟁을 하자는 건데 조선이 왜국이 되지 않게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마음을 같이 하고 힘을 합해야 되는 건데 이게 뭔 꼴이냐 이렇게 아주 호소를 하게 되는 거죠. 네. 사실 그 말은 조선이 그러니까 일본 외국 소속으로 전락하지 않게 힘을 합치자 뭐 이렇게 호소한 거랑 마찬가지인데 네. 그 발언이 있고 나서 한 20년도 안 돼서 사실은 진짜 식민지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되게 안타까운 일이죠. 네. 아, 그런데 이제 전봉준이 되게 이제 무조건 외세를 쫓아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지는 않았다라는 거 이제 그렇게 기록이 있다면서요. 뭐 맹목적인 배척은 아니었죠. 원래는 뭐 보국왕민하고 뭐 아까 얘기했듯이 일본과 서양 세계를 배척한다는 기치는 내걸었는데 네. 맹목적인 배척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공초에 나와 보면은 일본군이 물어봅니다. 너네가 일본군을 비롯해서 서울에 주재하는 모든 외국인을 몰아내려 그랬냐?라고 물어보니까 장군이 아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그냥 통상을 할 뿐인데 네. 니네들은 군대까지 서울에 주둔시키지 않았냐. 이거는 분명히 우리의 영토를 침략하는 것이어서 내 그거를 의심해서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네. 거죠. 그렇게 보면 전봉준 장군은 이제 일본을 제외한 외국과의 통상은 뭐 긍정적으로 여겼던 거네요. 안목이 결코 좁지 않았다. 뭐 이런 거를 시사하는 대목이죠. 네. 아, 그런데 이제 앞서 얘기했는데요. 이 서강범이라는 사람이 이제 사형 선고를 결국 내린 거잖아요. 선고 재판이 이제 1895년 3월 29일 날 아까 열렸다 그랬지 않습니까? 예. 당시에 이 재판받은 사람들이 전봉준, 손화중, 뭐 최경선, 김덕명, 그다음에 성두한 뭐 이런 농민군 지도자인데 선고 재판이 열렸죠. 이 재판을 한 그런 재판관이 누구냐면 법무암은 대신 서광범, 그다음에 네. 이재정, 그다음에 정박, 그다음에 주사 김기조, 오용묵. 그러면서 그 뒤에는 맨 뒤에는 일본 영사 우찌다 사다스찌이라는 이름이 그 판결문에 등장을 합니다. 네, 일본 영사가 또 등장하네요. 예, 판결문 보면 회심이라고 하면서 맨 나중에 이제 일본 영사가 서명을 하는데 법관이 모여서 이제 사건을 심리했다는 거죠. 우찌다라는 영사가 굉장히 역할을 많이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영사가 법관 자격으로 와서 조선 재판에 와서 감나라 배나라 한 거잖아요. 아, 네. 어쨌든 이 사형 선고는 이 법무화문 대신을 맡았던 서강범이 한 거죠. 그렇습니다.
이 재판이 피고인 한 사람씩 법정에 들어와서 선고를 받고 하나씩 나가는 그런 방식이었다는데요. 예. 성두환 그 이 지도자 뒤에 전봉준 장군 차례가 됐다는 거죠. 네. 그 사형을 선고할 때 판결문 내용은 어떻게 좀 나와 있었나요? 예, 그 이 고종 때 그 이 마지막에 고쳤던 그 조선 시대의 법전이 있어요. 대전 회통이라는 법전인데요. 예. 거기 형전을 보면 이렇게 군복을 입고 말을 탄 채 관문에서 변란을 일으키는 자는 부대시 사형이다 이러는 거죠. 부대시라는 건 뭐냐면 이 사형이라는 거 원래 좀 기다려야 되는 건데 예. 그 기다리는 뭐 때를 기다리는 거거든. 뭐 가을에 한다든가 뭐 봄에 예. 한다든가 기다려야 되는데 그렇게 기다리지 않고 바로 즉시 사형한다. 뭐 이런 조항에 따라서 처형한다. 전봉준 이상의 이유로 전봉준 피고 전봉준을 사형에 처하노라라고 이제 판결을 했다는 거죠. 아, 그래요. 그러면 그 재판에서 전봉준 장군의 최후 진술은 어떤 거였어요? 예, 이랬다 그러는 거죠. 정부의 명의라 그러면 한 번 죽는 것이 굳이 뭐 아까울 건 없다. 상가 목숨을 바치겠다라고 했는데 재판부가 이제 선고문 내용을 부연 설명을 하고 막 그러니까 전봉준이 그때서야 대꾸를 했다는 거죠. 네. 나는 바른 길을 걷다가 죽는 사람인데 대역죄라니 이거는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거다. 그 대역죄를 적용한 거는 실로 천고의 유감이다라는 거. 왜냐하면 그 이 유생이고 그다음에 그 대의 명분에 따라서 했는데 그걸 나라를 팔아먹은 대역죄로 같은 걸 취급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사실 뭐 기꺼이 죽을 수도 있겠지만 이 대역죄라는 거는 엄청난 불명예이기도 하고 그렇죠. 억울하기도 하고 네. 그래서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최후 진술을 한 거네요. 그렇죠. 이제 정도를 걸은 사람한테 무슨 대역죄냐. 그거는 목숨과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예.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그 손아중이라는 그분도 백성을 위해서 힘을 다한 것인데 어찌 나를 사형에 처하느냐라고 이제 일가를 했고 최경선이라는 분은 또 뭐 아무 말 없이 그러나 활달한 걸음으로 그저 아주 뭐 법정을 떠났다 이렇게 이제 표현되어 있습니다. 네, 동학농민운동 지도자들은 엄청 그 상황에서도 의연하게 대처를 했네요. 사실 예. 죽음 앞이잖아요. 예. 그러기 쉽지 않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그거는 우리가 추측하는 게 아니라 뭐 당시에 그 재판정에서 재판을 지켜본 일본인이 있어요. 일본 신문 기자인데 시사신보 기자가 이제 이런 소감을 남깁니다. 사형 선고를 받으면 보통은 되게 뭐 정신이 혼비백산하고 사지가 네. 막 부들부들 떨리는 법이다. 그런데 조선 사람들은 배짱이 좋다. 이 동학의 거두를 자임하는 전봉준, 손아중, 최경선, 성두환 이런 사람들은 매우 대담했다라는 이제 평을 남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아까 판결문에서 즉시 사형에 처한다 이렇게 했으니까 사형도 금방 집행이 됐나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이 뭐 정해진 정해 갖고 뭐 보통 집행을 하는데 국사범, 뭐 흉악범 이런 거는 그냥 바로 부대시 사형을 하거든요. 기다리지 않고. 그러니까 이 당시에 그 전봉 장군 같은 경우는 고문의 상처 이런 게 이제 아물질 않아 가지고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했대요. 그러니까 감옥 서리가 그걸 안고 사형장을 갔다는 거죠. 아, 네. 뭔가 이게 아주 지독한 상황이 벌어진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새벽 2시에 그 다른 이들 손아중, 최경선, 김덕명, 성두환 이런 분들하고 교수형에 처해졌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당시에 전봉준 장군의 나이가 41살인데 그 저는 41살 때 뭐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갑자기 숙연해지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전봉준 장군이 그러면 교수형이 처해질 때 뭐 네. 혹시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있나요? 이 가족한테 뭔 말을 남기냐 이렇게 물었겠죠. 그러니까 다른 할 말은 없다. 그러나 나를 죽일지언데 종로 내거리에서 목을 베어서 오가는 사람한테 내 피를 뿌려라. 어찌 이렇게 깜깜한 적굴에서 아면이 나를 죽이겠냐 이렇게 좀 얘기했다. 네.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당당한 모습을 유지했네요. 예, 이것도 이제 제 말이 아니고 그 재판을 처음부터까지 지켜보고 그 전봉 장군을 지켜봤던 끝까지 지켜봤던 강모라는 사람이 이제 나중에 얘기를 한 건데 전봉준 장군을 댐댐이 이렇게 전합니다. 풍문으로 들었던 것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느낌을 받았다. 외모서부터 천인 만인 중에 가장 뛰어난 사람 같았다. 그 청수한 얼굴, 정체가 있는 눈썹과 눈, 그다음에 엄정한 기상, 그다음에 강하고 뭐 한 그런 심지 이런 것들은 과연 세상을 놀라게 할 만한 대위인, 대연걸로 보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평가가 그냥 위인이나 연걸도 아니고 대위인, 대연걸이라고 평가를 했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장군이 즉흥시로 운명을 읊었다는 건데요. 뭐라 그랬냐면 때가 오매 천지가 모두 힘을 합했는데 운을 다했으니 영웅도 스스로 이제 할 바를 모르겠구나. 백성을 사랑하고 정의를 세운 것이 무슨 허물이겠는가. 나라 위한 온 마음 오로지 한 마음
그 누가 알겠는가 이런 시를 남겼다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근데 처음에 이제 전봉준 장군의 무덤이 이제 발견됐다고 그 이제 뉴스 얘기를 하셨는데요. 네. 지금 발굴하는 중인가요? 예, 그 대역죄인 대우에서 이제 교수형을 당했잖아요. 원래는 이 교수형 말고 그 전엔 참수형이라 해서 목을 자르고 막 이랬는데 그게 너무 아, 비인간적이 그렇다 그래갖고 서강범이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그 교수형으로 바꿨는데 교수형 당했는데 누가 뭐 무덤을 어쨌든 교수형이든 뭐든 간에 대역죄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무덤을 제대로 썼을 리가 만무하고 그래서 무덤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거든요. 아, 그런데 이번에 어떻게 발견이 된 거죠? 현지 전문가인데요. 동학 관련 연구소장인데 조광한 씨라고 있습니다. 거기 근데 제보가 갔다는 거죠. 그래서 찾아가 보니까 장군 천안 정공지 묘라고 라는 비석이 그 정읍의 옹동면의 비봉산 자락에서 발견이 됐다는 건데 이 천안 전 씨가 이제 그 이 전봉 장군의 본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장군이라는 게 있으니까 굉장히 비슷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본 거죠. 네, 아, 그 무덤이 맞긴 맞을까요? 아직 모릅니다. 확인 발굴하고 있으니까 11월 중에는 뭐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맞으면 또 좋은 걸 찾은 거죠. 그래도 뭐 이 농민군 지도자의 전봉준 장군의 그 뭐 시신을 찾는 거니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네. 실망할 근데 아니더라도 이렇게 뭐 그냥 뭐 실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참에 하여튼 뭐 전봉 장군에 대한 어떤 최후 모습 얼마나 이 강건하고 의연했는지를 한번 되돌아보는 기회가 됐으니까 네. 그것만으로도 아주 즐거운 시간이 되지 않았나 뜻깊은 시간이 즐겁다기보다도 네, 뜻깊은 네. 시간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번 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